2014학년도 입시 성공 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메가스터디 남윤권 입시 분석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가스터디가 6월 8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 이제 6월 5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세 분이 나오는데 1부에 국어 최인호 선생님하고 2부에서 오르세 선생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영어만 이제 빠졌는데, 원래 이제 김기훈 선생님도 오늘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영어가 이제 수업이 토요일 날 계속 수업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일단 영어는 일단 선생님 못 모시게 됐고요. 선생님들 강의 진짜 잘하시죠? 그죠? 제가 이제 오르세 선생님을 저번 주에 처음 뵀어요. 목포에 가서 설명을 할 때 처음 뵀는데, 처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런 대형 설명회를. 그래서 처음 봤는데도 제가 반했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분이 원래 한의사세요. 한의사, 경희대학교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는 게 더 좋다고 갑자기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에 한 2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면접을 한 군데를 보고 왔어요. 제가 원래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을 안 했었는데,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나서 대학원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상담 심리를 하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오늘 보는데, 이게 날짜가 하필 오늘 6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머리를 썼냐면, 원서 접수를 빨리 하면 면접을 빨리 볼 테니까 1번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그 원서 접수를 1번으로 딱 했는데, 와, 사람은 예상대로 정말 안 흘러가는 게, 이게 거꾸로 면접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3시에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면접 보지 말고 빨리 뛰어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티맵으로 계속 조율을 했더니 25분이면 도착을 한대요. 한양대에서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끝나자마자 왔는데, 제가 이제 면접이라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메가스터디도 소위 말해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들어와서 저는 회사도 면접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볼 때의 기분이 어떨까, 이제 학생들 생각을 잠깐 했는데, 4명이 들어가가지고 교수님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가 나이가 지금 44살인데 아직도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버벅대면서 왔는데, 떨어지게 되면 학교를 이제 못 다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붙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내년에 혹시 한양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시면 저를 교정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교정에서 보게 되면 밥 사달라고 하면, 제가 남양주 시민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제가 밥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2시에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는데 1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학교에.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입학처장님하고 입학팀장님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조금 2시간 전에 학교를 도착했습니다. 왜 빨리 도착을 했냐면, 5월 29일이죠. 그저께가 되나요? 3일 전이 되네요. 3일 전에 대교협에서 뭘 발표했냐면, 올해 수시 모집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모든 대학교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췄어요. 그래서 올해 대학 입시가 이 대교육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춘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딱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죽었구나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춰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시 모집에 내가 평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이제 지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시 모집의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를 또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수능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수능 준비에다가 수시 준비를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대학 입시가 될 거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입시 제도를, 입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웃라인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가 저번 주부터
6월 8일날 설명회를 위해서 자료집도 지금 바뀐 내용을 다 집어넣고 설명회 부분도 제가 1부를 진행하고 저희 대표이사가 2부를 진행하고 아까 선생님들이 3부를 진행하는 걸로 실제로 이제 지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쭉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웃라인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정말 제가 이제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학생들한테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라는 게 얼마나 대학 입시를 혼란스럽게 하나,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한양대 입학처님하고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시를 가만히 놔두면 첫 해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걸 적응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입시가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항상 바뀌어오고 또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사교육을 줄여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면 또 바뀌는 게 현행 대학 입시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학 입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께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학생 숫자가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맨 오른쪽에 2011학년도는 3년 전에 대학 입시를 치렀던 친구들인데 이때 친구들이 몇 명이냐면 66만 8천 명이 실제 수능을 봤어요. 이때 수능 원서 접수는 71만 명이었었는데 실제 수능은 66만 8천 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전년도에는, 그 다음에는 2만 명이 줄었고요. 작년에는 2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3만 명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만 8천 명쯤 지금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년 2만 명 이상씩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는 실제 대학 정원은 그대로인데 아이들이 매년 4%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년 선배들보다는 대학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다. 근데 제가 오늘 한양대 입학팀장하고 밥을 먹는데 이 양반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이래요. 중학교 1학년은 몇 년생이냐면 2000년생입니다. 이 2000년생은 1999년에 태어난 한 살 많은 아이들보다 2만 명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면 이 아이들 2000년에 애를 낳으면 굉장히 좋대 라고 해서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2000년에 태어난 중학교 1학년은 경쟁이 갑자기 심화됩니다. 근데 사람은 매년 애를 낳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2000년에 애를 그렇게 많이 낳다 보니까 2001년에 태어난 아이는 2000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8만 명이 줄어요. 2002년에 태어난 아이는 또 2001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8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과 지금 초등학교 5학년과의 학생 숫자 차이는 22만 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초5가 되면 우리나라 수험생이 최초로 40만 명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대학 입시가 됩니다. 그러면 남학생은 군대 3년 갔다 오고 삼수하고 하면 아이들이 40만 명, 40%가 줄어드니까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40만 명대 수험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가 37만 8천 명을 뽑아요. 전문대가 30만 명을 뽑아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대학 정원은 67만 명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학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남양주만큼 공기가 좋은 지역의 대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내가 졸업하는 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대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어찌 보면 희망적인 한 해기도 한데 6년만 지나면 굉장히 우울한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하나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6월달 모의고사에 영어 시험을 몇 프로가 응시를 했냐, 영어 B를 82%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어 A를 응시한 친구는 18%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올해 수능에서 영어 B를 응시하는 친구가 몇 프로일까를 추정해 봤더니 62%로 추정이 됩니다. 38%는 A형으로 응시할 것 같아요. 왜 이런 근거가 나오냐? 왜 이런 근거가 나오냐면, 작년에 자연계, 수학 같은 과목은 작년에도 A, B형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죠? 자연계 친구들은 수학 B를 지난해에도 죄송합니다.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자연계 친구 25만 명 중에서 수리 가형, 수학 B를 선택한 친구는 15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10만 명은 수리 가를 버리고 수리 나로 이동을 했습니다. 40%가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영어는 왜 38%냐? 근데 작년에 수리 가형을 꼭 보지 않아도 되는 대학교가 국민대, 세종대, 한성대, 성신여대 등등 서울의 중위권 이하의 대학교는 수학 B를 선택하지 않아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계 친구들이 수학 B를 버려버리고 수학 A로 옮겼던 거죠. 40%가. 근데 올해는 이 대학교들이 다 B를 요구를 해요. 그죠? 수학 B를 요구해요. 어느 대학교까지 요구하냐면 한성대, 경기대, 가천대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이 통계대로 가면 올해는 수학 B에서 수학 A로 이탈하는 비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는 28% 줄어듭니다. 그러면 영어도 28%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영어의 특수성은 예체능계 아이들은 거의 다 A형을 하게 될 거고, 자연계 친구들이 문과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은 35% 이상이 이탈할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비율이 38%쯤이 A형으로 이탈할 거다. 그럼 이런 거죠. 이번 6월달 모의고사는 18%가 이탈했는데 38%가 이탈을 하면 나의 성적은 내 실력이 그대로 수능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번 6월 모의평가에 100분이 90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2등급을 받았다 라는 친구가 정상적으로 가면 나중에 수능에서는 86의 100분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등급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1등급 친구도 96짜리는 94로 가게 될 거고요. 97짜리는 96 또는 95로 내려가게 될 거기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 학생들은 6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뭘 결정을 하냐면, 나는 수시 모집 어느 대학교 쓸까를 결정하게 되는데, 나 영어가 2등급이네 라고 해서 2등급을 만족하면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쭉 나열을 했는데, 실제로는 3등급으로 수능 때 툭 떨어져 버리면 내가 준비한 수시 모집에 여태까지 준비한 총 시간은 완전히 시행착오가 되는 거죠. 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면 수시 모집은 응시를 해도 아무리 다른 시험을 잘 봐도 불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는 성적이 B형은 떨어진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국어는 자연계 친구들은 요번 6월 모의평가에 국어 A형을 봤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이내를 받은
자연계 수험생은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국어 A형은. 왜 올라가냐면 문과에서 원래 학교에 가면 일진들이 문과에 많아요. 그죠? 그 이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문과 국어 B를 선택했다가 나 국어 A로 옮겨야 되겠다 라고 옮겨서 이 아이들이 4, 5, 6, 7, 8, 9등급을 깔아주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체능계 친구들이 6만 명쯤 되는데 지금 예체능계는 서울대나 홍익대나 국민대 일부 대학교를 제외한 고려대, 여러가지 이화여대 등등의 대학교가 A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 생각 없었던 예체능계 친구들이 B형을 받다가 실제 수능에서는 A형으로 이탈을 할 건데 이 친구들 대부분 3등급대가 상위권 친구들이다 보니 대부분 바닥을 깔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자연계 국어를 선택한 친구들은 내 실력이 그대로 유지만 되면 성적이 올라간다. 그리고 반대로 문과는 국어 B는 예체능계 아이들 빠지고 일진 애들 빠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 빠지면 성적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와, 그럼 문과는 6월달 모의평가를 보면 국어와 영어 성적은 실제 수능보다 내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연계는 국어는 올라가는 거고 영어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은 문과 친구들 중에 1, 2, 3등급은 성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6월 모의고사보다. 왜 그럴까요? 지난해는 국민대, 세종대 등등의 대학이 수학 A형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연계도 이 친구들이 수학 B를 선택했다가 A형으로 옮겨서 2, 3, 4등급을 다 받아놨었는데 이제 이 대학들이 다 B형을 요구를 하다 보니 수학 B에서 A형으로 이탈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학 A형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경쟁 상대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개연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연계 친구들은 그래도 밑에 있는 친구들은 빠져나가겠죠. 그죠? 아씨, 난 시험을 봤는데 가천대도 못 갈 것 같아. 내 목표는 강남대, 수원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B형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니까 하위권 6월달 모의평가를 봤을 때 수학을 5, 6, 7, 8, 9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상당수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는 수학 B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문과는 국어 영어, 이과는 수학 영어가 6월달보다 수능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성적을 그대로 보고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내 성적을 최소한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시든지 떨어질 걸 감안하고 준비를 하시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고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할게요. 이 얘기 이제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전 정말 이 대학교육협의회나 교육부한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 입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 부분은 바꾸지 않고 이상한 것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교대는 10개의 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초등교육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요구하는 양성하는 학교가 13개가 있어요. 이 대학교 중에서 경인교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국립대학교죠. 국립대학교는 입시 요강을 짤 때 어떤 방법으로 짜냐면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교과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택형 수능을 만드는 취지가 A, B형을 자유롭게 학생들한테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경인교대는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뽑냐면 A, B형을 모조리 다 선택해도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국어, 수학, 영어를 A를 선택해도 경인교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대는 영어는
B형을 선택해야 되고 국어, 수학은 A형을 해도 돼요. 그럼 서울교대는 머리를 조금 쓴 거죠. 아, 문과, 이과는 영어 다 B형을 할 테니 이과에도 받고 문과에도 받으려면 국어, 수학은 A병 다 풀어놓으면 문이과가 다 지원할 수 있겠구나. 이 전략이었던 거고, 경인교대는 교과부 말을 너무나 잘 들었던 거고. 그래서 어저께 그 질문을 했어요. 경인교대에 B형을 선택을 하면 몇 프로의 가산점을 주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5%의 가산점을 준대요. 그러면 올해는 경인교대는 빵꾸가 납니다. 왜 빵꾸가 나냐? B형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경인교대를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A형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표준점수 100분위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경인교대가 알았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했더니 교과부에서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난이도를 낮추는 거 바꾸게끔 하는데 높이는 거 못 바꾸게 하니까 못 바꿨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경인교대, 한동대 이런 대학교들이 A를 모조리 다 선택을 해도 되는 대학교는 올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고, 반대로 또 하나 굉장히 제가 궁금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뭘 정리해봤냐면, 작년에 어느 대학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2012학년도까지 자연을 수학 A형을 선택해도 된다라고 했다가 지난해 야심차게 우리 대학도 명문대학교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작년부터 수학비를 지정한 대학교가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놀라운 사실이 평균 6등급 받은 친구가 서울의 S대학교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6등급 받은 아이가 합격을 했어요. 정시 모집에. 왜 그랬냐면 수학을 B형을 선택한 친구들이 이 대학교의 입시 자료가 뭐냐면 그 전년까지는 수학 A를 선택한 아이들을 받는 성적표를 기재를 하다 보니까 요즘 대학교는 전년도 입학 성적을 발표하잖아요. 그럼 홈페이지에 떡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계 친구들이 딱 보니까 와, 씨, 무슨 이 대학교가 소위 말해서 경희대보다 더 높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여기는 어떻게 쓰냐 이거. 그러니까 기피를 하는 거죠. 다. 저희 학원 아이가 집이 그 학교 근처야. 그래서 하나는 저쪽 천안에 있는 대학교 쓰고 하나는 저 강원도 춘천에 있는 대학교 쓰고 하나는 집 앞에 있는 대학교 쓰려고 그리고 써서 합격했어요. 걔가. 올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근데 올해는 이 대학교는 그래도 작년에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넘버 20위 안에 정도 드는 대학교인데 올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천대, 경기대, 한성대학까지도 수학을 모조리 B형을 요구하는데 자연계 모집단위 인원을 다 더해봤더니 7만 명쯤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수학 B를 선택하는 친구가 16만 명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천대를 원래 들어가는 친구들, 경기대를 들어가는 친구들이 수학 B가 몇 등급짜리가 들어가야 되냐면 5등급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3등급짜리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요. 그럼 올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 하나는 뭐냐면 교차 지원이 안 돼, 올해는. 그래서 올해 자연계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문과 쪽으로 과목을 바꾸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 성적이 아무리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자연계를 버티다 보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올해 대학 입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라는 말씀 이제 잠깐 드리고, 이거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산점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참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지금 자연계 대학들이, 자연계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이 탐구 과목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죠? 성균관 대학교는 인문계나 자연계나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한 과목만 반영한다. 중앙대학교도 한 과목만 반영한다. 이런 대학들이 상당히 자연계를, 한양대학교도 자연계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이거죠. 아, 내가 수시 모집에서 일정 부분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면 자연계 친구들은 과학 과목을 한 과목을 잘하려고 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남양주에 있는 친구들이 나는 탐구를 화학원 생물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두 과목을 골고루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두 개 다 2등급,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평균 2등급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아, 나는 화학은 좋아하는데 아, 생물 외우려고 했더니 짜증나. 이렇게 해서 생물 공부는 조금 놓고 화학 공부만 죽어라고 했더니 화학은 하나 틀려서 1등급을 받고 생물은 4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이 두 명의 친구를 비교를 하면 정시로 대학 갈 때에는 2등급 2개 받은 친구가 조금은 유리합니다. 근데 수시 모집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 뒤에 있는 친구, 수학 가탐 하나를 1등급 받은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민을 하나 해줘야 될 건, 아, 올해 자연계 친구들은 나는 무조건 과학탐구 한 과목은 전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맞아서 1등급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갈 거야, 나는 어차피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두 과목을 다 관리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지만 수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은 특히 자연계는 과학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필요한 거고, 문과도 상당수 대학교들이 한 과목만 반영해요.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런 대학교가 한 과목이고, 또 상당수 대학교는 제2외국어로 대체가 가능해요. 한양대학교도 제2외국어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무조건 올해는 제2외국어를 응시한다, 다른 과목 응시하려고 하지 말고 다 버려버리고 베트남어를 응시를 한다 라는 걸 목표로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해서 중국어, 일본어, 한문 등등은 외고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성적을 잘 받아요. 아랍어는 작년에 아랍어를 선택했던 재수생 4만 명이 올해도 아랍어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베트남어는 올해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엄마 또는 아빠가 베트남 사람이 아니면 잘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 과목은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운으로 성적 받기가 상당히 유리한 거고, 조금만 준비를 하면 비교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가 되면 문과 친구들은 베트남어를 죽어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난 평소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잠깐은 여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잠깐 쉴까? 이렇게 되면 지금 아마 제가 알고 EBS에 베트남어가 지금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만 베트남어 잠깐만 들어놓으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엄청나게 유리하게, 이것 때문에 행운을 차지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으니까 문과 친구들은 베트남어를 한번 시험을 꼭 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 얘기로 이제 하나씩 넘어가면서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6월 8일 이후에 설명에 꼭 오실 필요는 없고요, 영상으로 다 오픈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들의 기본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수한 친구를 선발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전형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올해 바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연세대학교가 지난해까지는 이 학생부 전형 이름이 뭐냐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1단계가
내신 교과 3배수였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국영수 사과 이 5개의 내신 가지고 모집인원의 3배수를 1단계로 걸러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50명을 뽑았는데 국영수 사과 성적으로 1650명을 뽑았었는데 올해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1단계가 교과 100이 아니라 서류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뭔 차이냐? 작년에는 내신 성적으로 1단계를 걸러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고등학교에서 나 2등급짜리가 거의 없어. 거의 다 1등급이야. 이런 친구들이 1단계를 통과를 했었는데 올해는 1단계가 서류로 바뀌어서 자기소개서, 학업기에서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걸 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연세대학교의 전략이 뭐냐면 학교 레벨이 너무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우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전형에서도 이걸 먼저 했던 게 그 전년도에 작년에 성균관대학교가 성균인재 전형을 서류 100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강북에 있는 모 고등학교는 1.3등급짜리가 경영학과를 떨어졌는데 성균관대학교를,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는 2.7등급짜리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만 가지고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보는 걸로 상위권 대학은 바뀌었다. 어디까지 바뀌었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그럼 이제 1단계를 내신 가지고 뽑는 대학교의 맨 위에 있는 대학교는 한양대부터 중앙대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대학교가 지난해 합격자 성적을 봤더니 문과 평균이 1.2등급이에요. 합격자 평균이. 이과 평균이 1.23등급이에요.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예요. 왜요? 학교 수준이 떨어지는 고등학교가 위에 있는 대학교를 못 붙고 한양대학교가 메인이 되다 보니 점수가 계속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부 전형이 최상위권 대학은 서류 전형, 이런 입학사정관 전형인 거고, 한양대 밑에 있는 대학교부터 이제 내신이 중요한 전형이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부 중심 전형과 두 번째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번째 있는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군포시청에서 설명을 했어요. 거기 이제 군포시청에는, 군포는 가장 유명한, 아까 오르타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딱 등장을 했던 김연아가 군포시에서 다녔던 수리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거든요. 작년에 수리고등학교 학생 한 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학원 원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한 원장하고 정말 친한 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학원 원장들을 잘 만나지를 않는데 제가 딱 2명의 친한 원장이 있는데 그 한 원장이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술을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양반을 만났는데 이 양반이 작년에 만날 때마다 한 명씩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 한 원장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역시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 친구가 저쪽 군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내신이 2.1등급입니다. 내신이 2.1등급인데 이 친구 아빠는 수학학원 원장이라서 그런지 여자애였는데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문과인데 수학은 1등급인데 국어, 영어, 사회가 모조리 다 3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처음에 5월 달에 작년에 만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최소한 2개는 2등급을 만들어야 되니까 국어, 영어, 사회 중에서 하나를 2등급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자신만만하게 저는 최소한 3개는 2등급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랑 수시 모집을 어디다 원서를 쓰라고 했냐면, 첫 번째 이 친구 내신도 2.1등급이고 별로 수능도 잘 못 보고 하니까 논술 전형을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논술 문제가 나오는 대학교를 쓰자 라고 얘기를 해서 첫 번째 고려대학교,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한문학과를 쓰려고. 두 번째 서강대학교는 경제학과를 쓰고, 중앙대학교는 유아교육과를 쓰고, 네 번째 한양대학교를 경제금융학과를 써라. 이렇게 4개를 얘기했어요. 아이가 질문을 해요. 왜 한양대는 서강대는 경제학과를 쓰라고 하고 고대랑 중앙대는 낮은과를 쓰라고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길래, 중앙대나 고대는 모든 학과를 다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맨 밑에까지 쓰라고 한 거고,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상경 계열만 수학 문제가 나오니까 경제학과 쓰라고 한 거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알았어요. 그리고 4개를 쓰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4개를 다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친구가 수능을 봤는데 3, 2, 3, 3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2개의 등급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로 이렇게 논술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떨어졌어요. 이 친구가 4개를 쓰질 않고 6개를 쓸 수 있을까, 수시를 2개를 어디를 쓸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길래, 첫 번째 제가 어디를 쓰라고 했냐면 아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대학이 우선이니 학과가 우선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저는 무조건 대학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친구한테 제가 왜? 그랬더니 좋은 대학교 다니는 남자애들이 더 멋있어 보여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길래, 알았어. 그러면 너 그럼 학과 상관없지? 라고 얘기를 해서 첫 번째 얘기를 했던 대학교가 서강대학교의 종교학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쓰겠대요. 썼는데 떨어졌어요. 왜냐면 여기는 3개 2등급이 수능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마지막 한 군데를 어디를 썼냐면 성균관대를 썼습니다. 무슨 과를 썼냐면 컴퓨터 교육학과를 썼어요. 문과인데 이 친구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 성균 인재 전형도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아이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할 때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으니까 이 활동과 가장 부합되는 게 이 전형이야 라고, 이 학과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학과로 가요. 그래서 작년에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가 교육학과입니다. 왜 이렇게 선생님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전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 거기서 몇 명 뽑는지 모르는데 120명이 오늘 면접을 보러 왔어요. 대학원에. 깜짝 놀랐어요. 그 면접을 4시 들어가서 봤는데 이 친구들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대학교 학부과정에 심리학과를 전공했고요. 저는 그거 이어가지고 이번에도 이거 하고 싶어서 했어요. 어떤 아이, 저는 지금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선생님인데 이거라면 더 좋을 것 같아 막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렇게 메가스에 설명회를 하는데 현장감은 있는데 머릿속에 솔직히 든 게 별로 없어서 대학원에서 배우려고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 전공으로 다 가려고 하다 보니 교육학과 아니면 정치 외교학과 문과는 경영학과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다 쏠림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연계는 화학과 화공생명 이쪽으로 아이들이 다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3개 학과였어요. 한문교육학과, 유학동양학부, 컴퓨터교육학과 3개를 얘기했다가 한문교육과를 버려버리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게 한자 능력시험이잖아요. 이거 따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버려. 유학동양학부는 이거 머리 따고 공부하는 것 같아서 애들 싫어할 것 같은데, 한국사 능력시험 가진 친구들, 난 국사에 관심 있어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이 지원할 것 같아서 버리라고 했어요. 컴퓨터 교육학과는 쓸 아이들이 별로 없어 보여서 지원을 하게 했는데 이 친구가 내신이 2.1등급에
비교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봉사활동 40시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작년 10월 30일 날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 담임 선생님이 야, 넌 내신이 2.1등급에 비교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건방지게 그것도 명문대학교인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를 써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안 써주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쓸데없기 때문에 하나만 써달라고 빌어. 그래서 빌어서 썼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여기 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 고등학교에서 얘가 20등쯤 한 아이인데 수시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정문에 7월 20일까지 플래카드에 얘 이름이 붙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방법이 굉장히 햇병아리들이기 때문에 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다 생각을 해서 한쪽으로만 쏠리면서 하게 생겨요. 그래서 작년에 강남에 있는 은광여고 여학생은 내신이 1.5등급에 토플이 108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균관대 교육학과를 떨어졌어요. 비교가 안 되는 교육학과나 컴퓨터 교육학과나 들어가면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 들어가는 수시에서는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건 사람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까? 이걸 첫 번째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이제 논술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논술 광풍이 불어닥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학생들이 바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요가 없는데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저희 회사나 EBS나 사교육업체들이 막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굉장히 입시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상당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상당히 낮춰놔서 논술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학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논술 전형은 2개 2등급만 만족하면,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만족하면 내신이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은 그게 나겠구나, 내가 주인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작년에 한양대학교가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냐면 65대 1이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65대 1이었는데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지난해까지 우선 선발 조건이 뭐였냐면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또는 국어, 영어, 사회 이 3개 과목이 등급이 합쳐서 4 이내. 그러면 등급합이 4 이내니까 1등급 2개, 2등급 하나가 우선 선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조건을 만족한 친구들의 경쟁률은 평균 15대 1. 자연계는 수학 1등급, 과학 2과목 1등급이어서 이 기준을 만족한 친구들의 경쟁률은 2대 1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자연계는 기계공학과, 화학생명공학부 등등 인기학과는 5대 1의 경쟁률이 넘었지만 물리학과, 건축학과 등등의 밑에 있는 학과는 0.3대 1. 중간쯤 있는 학과들은 1대1. 이래서 자연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면 합격하는 학과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선발, 2개 2등급 요구하는 일반 선발은
자연계열은 80대 1, 인문계열은 80대 1, 자연계열은 60대 1쯤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두 개 2등급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만족시키는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겠죠. 또 올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일반 선발 조건은 똑같아요. 일반 선발 조건은 크게 변화가 없어서 일반 선발의 조건은 경쟁률이 지난해랑 마찬가지로 한 60대 1쯤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선 선발 조건이 문과는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중에서 잘한 거 3개 영역 등급이 5 이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경쟁률이 몇 대 몇이 되냐면 30대 1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올해. 그럼 올해는 일반 선발 경쟁률도 높고 우선 선발 경쟁률도 높게 된다는 거죠. 왜요? 2개 2등급이나 3개 등급합 5나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한양대 입장에서는, 거기를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문과 친구들은 상위권 대학교를 논술로 뚫으려면 우선 선발도 마찬가지고 일반 선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뚫기가 어려워질 거다 라는 게 이제 올해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통계를 본 게 뭐냐면, 문과 친구들은 누가 많이 합격을 하나 라는 걸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통계를 비교해봤냐면 남녀 비율로 통계를 비교를 해봤더니 처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역시 문과는 여학생들이 많이 붙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시 글쓰는 논리 전개 능력은 여학생을 남학생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이 20% 정도밖에 못 붙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문과는 논술 전형이 일부 논술에 정말 특출난 학생, 남학생을 제외하고는 여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가 될 거라는 거고, 근데 반대로 자연계, 문과는 한양대 경영학과 등등 수리 논술 나오거든요. 수학 문제가 나오는 논술 전형은 거꾸로 남학생들이 유리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준비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한양대학교는 경쟁률이 더럽게 높구나. 더럽게 높은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수능 시험을 끝나고 논술 시험을 보잖아요, 한양대는. 그죠? 오늘 한양대가 모의 논술고사를 봤었는데, 한양대는 수능이 끝나고 열흘 있다 논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금방 집어넣어 놨다가, 와, 난 수능 대박이야. 할아버지가 어저께 꿈에 나와서 틀린 모르는 문제 나오면 1번 찍으러 가서 1번을 딱 찍었더니 5문제를 더 맞았네? 와, 나는 한양대학교가 아니라 연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시에. 그럼 논술시험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 끝나고 보는 한양대학교는 학생들이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지원을 하지만, 수능 전에 보는 대학교는 그렇지 않죠. 지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시험을 봤다가 합격을 하면 정시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양대랑 똑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교가 어디가 있냐면,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대학교 중에서 동국대학교가 있고요, 홍익대가 있고요, 건국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제가 실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재작년에 한양대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학과 중에 하나가 사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9명을 선발했었는데요. 몇 명이 지원했냐면 1,009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112대 1. 원래 논술 전형은 밑에 과가 경쟁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112대 1인 거예요. 근데 수능 2개 2등급을 만족시킨 아이가 이 1,009명 중에서 몇 명이었냐면 165명이었습니다. 그럼 844명은
2개 2등급을 못 맞췄던 거예요. 아, 그러면 한양대는 수능 끝나고 논술을 보고 대학 레벨도 높은데 1009명 중에서 165명 20%도 안 되는 애들이 수능 태전을 기준 맞춰. 동국대학교에 가면 북한학과가 있어요. 그죠? 철학과도 있고, 한양대랑 동국대, 한양대랑 홍익대는 그래도 레벨 차이가 꽤 나죠. 그죠? 근데 똑같이 2개 2등급을 요구해. 선발하는 시기가 다 수능 뒤에 있으면 한양대가 10대1이면 홍익대는 4대1쯤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대학은 언제 수능 논술 본다고요? 수능 전에 봐요. 10월 달에. 건대, 홍대, 그리고 동국대학교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누구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나는 서울대는 싫어요. 나는 연세대학교 목표대학교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왜요? 연대도 수능 전에 논술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문과인데 2개 영역은 꾸역꾸역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번에 6월달 봤더니 수학 2등급, 사탐 2등급이야. 와, 나는 수학하고 사탐은 지금 성적을 유지하면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거를 맞추자. 그래갖고 2개를 맞춰놓고 시험을 이 대학을 보러 가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국어랑 영어, 나머지 과목 2개는 성적이 낮아서 정시로는 도저히 이 대학을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아, 나는 건대랑 홍익대랑 동국대학교는 싫은데 라고 하는 생각하는 친구들은 나머지 대학교는 논술이 다 언제 있냐면 수능 후에 있어요. 그럼 수능 후에 있다라는 얘기는 논술 준비를 지금 하는 것보다 수능 끝나고 할 시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점점 이 수능 성적이 떨어질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걸 맞추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라는 거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다음 얘기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에 한영 외고를 다녔던 한 학생을 잠깐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 저를 찾는 사람이 9월달, 8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화를 받는 안내데스크 아가씨들이 죽으려고 해요. 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계속 전화를 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던 원상원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온대. 그래서 누구지 가만히 생각하다가 상원 하다가 옛날에 우리 앞집에 살던 형이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시 아이가 고3이에요. 그래서 한영외고를 작년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내신이 5.6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비교과가 하나도 없었네요. 그래서 이 애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죽어라고 수능 준비만 해라.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작년에 국어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리고 수학, 영어, 사회를 다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시 모집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 친구를 유정인데 만세를 부르고 있었어요. 수능 진짜 잘 봤다고. 근데 이 어머님이 이 아이가 수시 모집을 5개를 넣었던 거예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 등등의 논술을 5개를 넣었는데 이 어머니가 불안한 거죠. 그리고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뭘 했냐면 하나를 그냥 써먹자 라고 해서 어디를 집어넣었냐면 성균관대학교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학 능력이 뛰어난
국제사회의 선도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 이게 지원 자격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학 성적이 없었어. 그래서 어머님이 에이 또 붙을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신도 5.6등급인데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에.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어 이 친구가. 근데 수시 미등록 충원 계속 충원 발표를 하는데 마지막 날 전화가 왔어. 합격됐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 이 아빠가 불합격시켜달라. 어떻게 하면 불합격시켜달라 학교에다 빌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전형이 붙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인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이나 면접이나 전공 적성 등등을 수능 끝나고 보는 방법은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수능을 잘 봤어. 그럼 안 보러 가면 되네.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은 밑에 있는 대학도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수능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런 선택권이 없는 원서만 집어넣으면 선택은 대학의 몫이 되는 대학 전형은 이건 내가 수능을 못 볼 가능성이, 내가 잘 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 대학을 붙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얘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건 6월달 8일날 설명회 때 그 이후에 대학들이 어떻게 뽑는지는 쭉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쭉 이제 매스컴에 몇 군데를 출연을 했다가 올해 초에 어디를 출연했었냐면 백지연 씨가 진행하는 피플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제가 잘나서 출연한 게 아니라 갑자기 작가가 전화를 뭐라고 하냐면 저를 출연을 하는데 주인공이 필요하대요. 그 주인공이 누군데? 라고 물어봤더니 재수를 1년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아이들을 조금 같이 섭외를 해서 같이 출연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출연을 했는데 이 친구들한테 질문을 백지연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재수 기간 동안에 나는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봤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남학생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할 때 재수학원도 토요일날 거의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토요일 날이 되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때까지 수학 한 과목만 계속 문제를 풀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점심 먹는 시간도 놓쳐가지고 공부에 너무나 열정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를 죽으라고 했더니 그 학원의 구내식당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고 계속 수학 문제를 풀다가 6시에 딱 공부를 딱 끝내고 자리에서 딱 일어났는데 손이 안 움직이더래요. 야, 사기치지 마. 내가 옆에서 막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봤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다.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수능을 다 맞은 저랑 진짜 친한 자경이라는 여학생인데 이 친구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재수를 처음 결심했을 때 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왜 그런 결심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기숙학원에 다녔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화장실을 가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한번 딱 갔는데 쉬는 시간에 다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에이씨 화장실 안 가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시간 6교시 끝날 때까지 물을 안 먹었대요. 이 친구가 화장실을 안 가려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럼 뭐 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쉬는 시간 10분을 수학 문제 3문제씩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 시간이 수능의 100분이잖아요 10분의 1이니까 수학 문제가 30문제니까 3문제씩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3문제씩 풀었는데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쉬는 시간에 하루가 6번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
하루에 18문제를 쉬는 시간만 갖고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수능까지 150일이 남았는데 그럼 지금 쉬는 시간만 잘 활용을 해도 2500문제를 더 풀어요. 그죠? 자투리 시간만 활용을 해도. 이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수생은 절박함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절박함?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불효를 저질렀어. 나는 효도를 해야 돼 라는 절박함이 있어요. 평소에 말 더럽게 안 들었으면서 재수생들은 대학 떨어진 게 엄청난 불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은 왕입니다. 공주죠. 그죠? 엄마 아빠는 시녀고 하인이에요. 엄마 나 공부하니까 물 갖다 주세요. 와 체력 관리를 안 해주네 우리 엄마가. 이거 팥쥐 엄마 아니야? 막 이러고 소위 말해서 계속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갈구는 거죠. 공부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동기부여 때문에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작년 재수생이 작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보다 수능시험 평균이 문과는 51점이 높아요. 자연계는 32점이 높고 재수생들은 1년을 실패한 낙오자 애들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그죠? 원래 여러분들이 유리할 수 있는 게임인데 심리적인 마인드가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부탁드릴 얘기가 뭐냐면 지금부터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공부를 이제 사냥꾼처럼 앞만 보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 형이 하나 있고 저희 누나가 하나 있어요. 저희 누나는 지금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입니다. 남윤자 교수예요. 저희 형은 지금 저쪽 서초동에서 유명한 변호사예요. 저희 형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저희 형은 사법고시를 19번 만에 합격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옛날에 학력고사를 굉장히 잘 봐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의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사법고시를 19번 봤어요. 저희 형이 사법고시 5번째 떨어졌을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스톱워치를 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한다. 내가 책상에서 공부를 한다고 딱 누르고 잠깐 딴 생각하면 끄고 이렇게 해서 실질 공부하는 시간이 12시간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최소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16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했대. 책을 보면 다 아는 것 같대. 근데 시험을 딱 보러 가면 문제를 딱 읽는 순간 저 형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인간은 나의 뇌 속을 헤엄치고 다녀서 내가 잊어버린 부분만 골라서 시험 문제 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5번째 떨어졌을 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 처음에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10년째 재수생 고3들을 만나는데 이 친구들이 수능 시험이 끝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분명히 배웠던 건데 분명히 내가 풀어봤던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서 실수로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금붕어 닭보다 좋기는 하지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망각 곡선을 시간에 망각 곡선을 얘기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30일이 지나면 5% 기억을 하지 못한다 라는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수능 성적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했으면 11월 6일까지는 안 까먹게끔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누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누나도 서울대학교 의료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누나는 항상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 다닐 때 미팅도 되게 많이 하고 굉장히 이쁘게 생겼거든요.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서울대 의료학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얼굴을 보면 나이가 지금 57인가? 그런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지금도. 근데 저희 누나는 고등학교 때도 인기가 되게 많아서 미팅도 많이 하고 소위 말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김태희처럼 성적이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누나가 공부했던 방식은 내가 오늘 뭐를 공부를 하면 메모를 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남양주에 고등학교가 많으니까 한 고등학교 제가 예를 들면 조금 이제 편파적으로 생각을 써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남양고등학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남양고등학교 어떤 학생이 오늘 수업을 딱 들으려고 학교를 딱 갔더니 1교시가 한국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오늘은 이제 철기 시대부터 정리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 딱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이 노트에다가 일기장 하나에다가 6월 1일 1교시 철기 시대 이렇게 씁니다. 그럼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요. 야, 철기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시기를 얘기를 해요. 그럼 친구가 딱 듣다가 학생들이 듣다가 어라? 이거 시험 문제도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 철기시대 바로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시기라는 글자를 딱 써놓고 옆에다는 비워놓습니다. 왜요? 여기다가 답을 다 적어놓으면 저희 형처럼 아씨 이거 외웠던 건데 만 기억이 나요. 답이 기억이 안 나요.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라는 글자를 쓰면서 아 선생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은 이거 요거 저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 대표적인 유물이 이거 저거 요거 세 개가 있구나 라고 하면 그 밑에다가 유물 3 이렇게 적는 거죠. 이 사회적 철기시대 여러가지 특징이 4가지가 있어. 4가지를 설명하면 특징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 좀 있으면 장마가 온대, 이런 수능에 절대 나오지 않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50분 동안 계속 수업하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실 때 이 노트를 잠깐 보는 거예요. 아 철기시대 유물이 3개라고 아까 얘기하셨지? 뭐였더라? 하나 둘 3개 오케이 이거. 사회적인 특징이 4개라고 했는데 그럼 또 선생님 딴 얘기 또 해. 그럼 이제 잠깐 접어놓고 또 수업 듣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은 이제 내가 새롭게 알아가는 걸 기록하는 습관, 내가 공부를 하는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이 2가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냥꾼처럼 계속 앞만 보고 진군을 하면 5%밖에 안 남아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확인 작업을 계속해야 어라? 내 머리에 이게 빠져나갔네? 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옆에다가 출처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철기시대의 특징 4라고 적어놨으면 나중에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면. 그럼 예를 들어서 EBS 수능 특강 70페이지 거기서 본 거면 EBS 수특 70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여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달쯤 뒤에 딱 노트를 딱 펴봐서 아씨 사회적 특징이 3개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럼 빨리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가 이거구나 라고 확인. 아 책을 펴는 순간 오케이 하나는 이거. 이래야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저희 메가스터 설명해서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여기 이제 구청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올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특히 수능은 시험의 기술이 누가 더 뛰어나느냐도 평가돼야 되는 거예요. 11월 6일 날 내 머릿속에 수능의
시험에 나올 유형의 문제를 많이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평소에 지금부터 150일 동안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과목 한 과목 학교 수업 시간, EBS 수능 특강,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시간, 뭐 메가스터디 인강 등등을 활용을 하면서 어라 저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네? 그 당시에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기록을 해놓으시라고. 해답이 없게.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또 보고 보름쯤 뒤에 또 보고 2달쯤 뒤에 또 보면서 확인을 계속해 나가면 실제 최소한 수능 성적이 여러분들이 6월달 모의평가보다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 친구들이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냥 앞만 보고 이제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학원도 여러 개 끊고 인터넷 강의도 여러 개 듣고 자꾸 무슨 서당계 풍어를 듣듯이 계속 듣는 걸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 형처럼 18수 할 수 있어요. 올해 대학 입시 끝내려고 하면 잘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이 남양주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원하는 대학교, 정말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를 저도 바라면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광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리는 설문지는 나가실 때 저희 출입문에 있는 직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등록부에